리포트. 네, 주간 동포 리포트 MBC 양효걸입니다. MBC 염규원입니다. 네, 오늘이 5월 20일이잖아요. 네,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막 노래도 좀 하고 네. 뭐 가정의 달을 맞아서 파장이 막, 있었죠. 예, 네. 뭐 나라라 새들아 네. 이런 얘기도 하고 했지만 오늘도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도 무슨 기념일인가요? 스승의 날이 5월 15일인데 네. 그 5일 뒤인 5월 20일 네. 오늘이 바로 세계인의 날이 되겠습니다. 아, 세계인의 목이 날. 막 메요. 네. 세계인 이러고 목이 셀 정도로 음, 다양한 민족과 문화권의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또 공존하자 이런 의미를 담은 날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세계인의 날이면 결국은 또 재외동포분들하고 가장 또 밀접하게 맞습니다. 연관이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세계인들과 소통하고 계시고 또 함께 호흡하고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은 우리 재외동포분들이 사실은 오늘 주인공이 되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세계인과 함께 삶을 개척하고 계신 재외동포분들 또 5월 20일 또 세계인의 날을 맞아서 또 굉장히 뜻깊은 날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알차게 핵심적인 소식들만 모아서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5월 20일 수요일 주간 동포 리포트 시작하겠습니다. 네, 동포들이라면 꼭 알아야 될 소식들 전해드리는 동포청 브리핑룸 시간이죠. 첫 소식부터 큰 소식 갑니다. 제가 이게 지금 페이지를 넘기기가 두렵습니다. 네. 바로 좋은 소식입니다. 네, 동포 온 채널 누적 조회수 1억 돌파. 박수 한번 받고 가겠습니다. 이게 제가 사실은 좀 부끄럽지만 네. 제가 사실 이미 예언했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어떤 제가- 예언을 했었죠? 제가 1억 뷰, 10억 뷰, 100억 뷰 가자 얘기를 이미 했었고 네네네. 근데 그게 이제 너무 빨리 온 거죠. 제 생각보다 빠르게 왔고 그리고 이 조회수를 제가 또 단연간의 또 유튜브 운영 유튜버, 예. 유튜버 경험에 비춰봤을 네. 때 이 그래프가요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이 1억 뷰는 약간 초기입니다. 속도가 이제 붙겠는. 네, 네네. 지금 이제 주식으로 치면은 이제 하이닉스 10만 원 정도밖에 안 온 겁니다, 지금. 근데 네. 앞으로 더 200억 뷰, 300억 뷰 빵빵 올라갈 수 있는 네. 그런 채널이 되기를 좀 기대해 보는데요. 5월 4일 기준으로 1억 회를 돌파를 했고요. 네. 이게 사실 2025년 12월 9일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넉 달 만에 쾌거입니다. 네, 일단 지난달에 또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국무회의나 동포간담회 같은 되게 정책, 특히 이제 정책의 수혜 대상들이 밀착해서 좀 접할 수 있는 정보들도 많이 전달이 됐고요. 네. 그리고 또 소통방도 신설이 되면서 이제는 바로바로 정책 소통도 가능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의 또 계획이 중요하겠죠. 이 음. 동포온 채널이 사실상 이제 그 소통을 또 강조하면서 세계인의 날 아니겠습니까? 또 맞습니다. 오늘이. 그래서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도약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 오른쪽에 그래프 보시면은 이게 왜 수평으로 가다 올라왔냐? 딱 이때 시작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그 단시간 만에 바바바바바바바 갔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올라갈 거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드리고 이제 조만간 또 올 겁니다. 네네. 10억 뷰 돌파 때 제가 이 얘기 또 똑같이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이 있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가보죠. 네, 세계 한상대회 총회 초대 의장에 카이사 하경서 회장 임명입니다. 사실 하경수 회장님은 저희가 또 이렇게 직접 코너에서 한번 인터뷰도 진행하면서 네. 또 여쭤봤던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서 또 직접 말씀을 나누던 분이 또 사진에 나오니까 또 감회가 또 새로운데요. 네. 또 올해 세계 한상대회는 처음으로 또 민간 주도 체계로 또 운영이 되고요. 이에 따라서 전 세계 한상들이 참여하는 세계 한상총회도 새롭게 출범하게 됐습니다. 네, 하경서 의장의 임기는 1년이고요. 일단은 올해 대회 프로그램인 총회를 주재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말씀해 주신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우리 동포들이 많은 성과를 이뤘지만 이제는 우리 후배 세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좀 도약할 수 있게 네트워크를 좀 꼭 잘 만들고 싶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올해는 그래서 좀 모습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좀 네. 기대를 보내보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가장 큰 일정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는 9월 29일에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총회가 또 열리고요. 제 24차 세계 한상대회 기간 중에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총회에서는 이제 세계 한상들이 다 모이시기 때문에 이제 미래 비전 또 주요 안건도 공유하게 되고 또 각종 재외동포청의 정책들도 소개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재외동포 금융위임장 전자화 국제 우편 없이 바로 처리입니다. 일단은 재외동포는 무슨 말인지 알겠고 네. 금융위임장이 어떤 겁니까? 이 금융위임장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이제 금융 업무를 또 처리할 때가 굉장히 많죠. 그랬을 경우에 이제 본인이 이제 이거에 동의를 했다라는 이제 금융위임장을 사실상 이제 국제 우편으로 보내왔었는데 이걸 이제 전자화하면서 행정 절차가 굉장히 간소해졌다는 소식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은행 심부름 보낼 때 국내에서 네네. 좀 이렇게 가족끼리 사실은 그런 경우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맺는다든가 할 때 돈을 좀 큰 돈을 보내주거나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일도 있고 뭐 그럴 때 이제 위임장을 통해서 하는 거를 좀 비대면 전자화 됐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되겠네요. 사실 이게 이제 법적으로 효력을 받으려면 원래는 제외 공간에서 인증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또 며칠에서 몇 주까지도 이제 공간 현지 사정에 따라서 계속 이제 지연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전자화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절차가 굉장히 간소화됐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럼 이제 뭐 지문 같은 걸로 인증 딱 하면은 이제 넘어가는 시기 아마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점점 이제 재외동포들이 좀 편리해질 수 있는 여러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런 서비스를 하고 싶은 나라는 굉장히 많을 텐데 사실 이 국내나 국외 해외 결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자동화되어 있지 않은 나라 같은 경우는 하고 싶어도 또 못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 이제 금융 시스템이 탄탄하다, 자동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사실 전자정부도 세계적인 수준이라 수출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런 것들도 좋은 또 롤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소식 가보겠습니다. 2026년 재외동포청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모집입니다. 네, 일단은 적극행정. 요거 좀 바꿔 말하면 좀 이제 적극 민원 뭐 이런 느낌도 나는데 이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기민하게 반응하겠다 뭐 이런 의미로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적극행정의 반대말이 뭡니까? 소극행정. 소극행정이죠. 이제 소극행정은 이제 주어진 것만 하는 건데 적극행정은 찾아서 하는 겁니다. 근데 찾아서 뭘 할 것이냐? 이분들이 이제 발굴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아까 조금 봤던 뭐 디지털 위임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디 해외에서 불편한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아이디어도 제시하고 이거 전자로 좀 했으면 좋겠다. 혹은 이제 SNS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개선될 예정이다. 다음 달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이제 모니터링단이 활동하게 되고요. 아이디어 주시고 또 홍보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적극 행정을 잘한 또 공직자 칭찬하는데 또 기여해 주시고 이렇게 되면은 맞습니다. 또 이 모니터링을 통해서 모집을 한다는 겁니다. 네, 이게 사실은 이거 뭐 힘만 들고 뭐 얻는 것도 없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당연히 이 적극 행정이 쉽진 않겠죠. 하지만 훌륭히 활동을 하시면은 뭐 수료증도 발급해드리고 일부 활동에는 또 수당도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적극 행정을 홍보하는 저한테 뭐 떨어지는 게 없나요?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동포청년 인재양성 K바이오 체험 캠프 신청입니다. 제가 이제 이걸 딱 보니까 진짜 적극 행정이다라는 느낌이 확 옵니다. 네네. 제가 이제 캠프나 뭐 이런 뭐 네트워킹 이런 거 저희가 많이 소개해 드렸는데 이 바이오 캠프는 또 되게 새로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체험 캠프, 그다음에 교육 프로그램, 뭐 현지 방문 이런 거는 사실은 다 보지 마시고 나이만 맞으면 무조건 나와요.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한이 맺혔어요. 네. 나이가 하나도 안 맞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특이한 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뭐 한국 문화 알리고 뭐 전통 문화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의미가 있지만 이게 바이오라고 하는 특정 산업 분야에 또 국한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버티컬하게 좀 침투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한국이 또 바이오 산업이 굉장히 또 스타트업들 중심으로 해서 발전이 돼 있는데 이번에는 재외동포청이 인천대학교와 함께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 및 교육 환경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진로 탐색, 또 실제로 한국에서 또 공부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동포청년 인재 양성 K바이오 체험 캠프를 시행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바이오 관련 학과에 다니는 분이나 졸업한 재외동포 청년만 해당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야, 누가 청년이야 하실 수 있는데 2026년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만 30세 이하를 청년으로 간주합니다. 네. 그래서 30세 이하의 바이오 전공자 혹은 졸업자분들은 한국의 바이오 산업을 또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국어로 의사소통 가능하고 영어 강의가 이제 수강이 가능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부도 조금은 전체 평점 평균이 B학점 이상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캠프 기간 중에는 전 일정 기숙사가 제공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리고 왕복 항공료 실비 지원. 그러니까 이제 교통비는 뭐 부담 없이 이게 그러니까 제가 나이만 맞으면 안 맞는다니까. 안 맞아. 안 맞아. 네. 그래서 지원 많이 하시고요. 네. 저는 하고 싶어도 못 한다. 자, 해외에 체류하신 분들은 그때로 돌아가시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나 무조건 하는데 일단 제가 돌아가려면 고3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고3으로 왜? 바이오 전공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제가. 바이오 전공으로. 그 정도로 꼭 하고 싶은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해외 체류 동포분들은 거주하시는 곳 관할 재외공관에 지원서 제출하실 수가 있고요. 국내에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재외동포청에 우편이나 방문 등을 통해 직접 제출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 접수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일단 접수 기간은 5월 22일까지. 내일 모레까지네요. 네, 그다음에 6월 초에 이제 면접이 치러지고 6월 중순에 아마 최종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네, 다들 많이 지원하시고 꼭 좋은 결과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잠깐 저 커리큘럼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6일 동안 하게 되는데 이거 셉니다. 지금 바이오 의약품부터 뭐 항암, 뭐 바이오 센서까지 굉장히 알찬 코너로 준비되어 있다. 아니 근데 앞에 뭐 1일차 좀 쉬고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좀 뜯어봐야 되는 게 이게 주말을 또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또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네. 그래서 한국에서 좋은 추억도 만들어 가시고 또 전공에 대한 이해.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사실은 국내 바이오 기업에 대한 취업의 또 발판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국내 기업 현황들과 연계해서 아마 소개해 주실 예정으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좋은 기회가 아무래도 되면 좋겠습니다. 이때 이제 관심을 갖는 많은 재외동포 청년분들이 뭐 국내 대학에서 수학을 하거나 뭐 유학 기회를 얻는다면 또 취업과도 또 연계가 될 수 맞습니다. 있겠죠. 네. 저희 그러면 다음 소식 가보겠습니다. 네, 2026년도 국내 동포 관련 단체 지원 사업 2차 공모입니다. 네, 2차 공모를 한다는 얘기는 1차를 이미 했다는 얘기고 네. 1차를 이미 했다는 얘기는 여기에 지원을 미처 못한 분들이 있다. 네네. 그래서 2차 공모 이렇게 진행하는 거죠. 네. 여러 가지 이제 사업 분야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국내 체류 동포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든지 국내 인식 개선 사업, 그다음에 내국인 간 화합 및 교류 활성화 사업, 그다음에 난민 등 취약 동포 지원 활동들 다양한 사업에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외동포 관련한 사업을 하는 그런 민간의 비영리 단체가 있다면 꼭 이 사업 지원해서 지원 받아가시면 프로그램도 더 풍성하게 꾸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다만 지원 대상으로 뭐 1년 이상 사업 수행 실적, 능력 등의 이런 요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건에 잘 맞는지 확인하시고 꼭 많이 지원해서 또 이런 단체들이 지원을 많이 해서 지원을 받아야 그게 또 재외동포분들께 두루 혜택이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이제 지원 진행하고 있던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부 기금을 매칭을 하면서 사업 규모가 훨씬 커질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내실을 기하고. 네네. 지원 기간은 이번 주부터 시작이 이미 됐고요. 네. 오는 6월 2일 저녁 6시까지라고 하니까 1차 때 못하신 분들은 꼭 2차 공모 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포청 브리핑룸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북부 팔란자라는 소도시에 살고 있는 김민지입니다. 원래는 이제 호주에서 한 3년 정도 생활하다가 지금 남편을 만나가지고 이탈리아로 넘어와서 지금은 이제 이태리 생활 8년차 정도 됐고요. 취미로 유튜브 조금 하고 있어요. 영상 주 내용은 이제 이탈리아 생활 브이로그 그리고 이제 이태리 관련된 여러 가지 생활 꿀팁들을 영상 제작하고 있어요. 자, 저는 지금 둘째를 유치원에 보내고 우리 첫째랑 학교에 가고 있어요. 요즘 이탈리아 날씨는 낮에는 진짜 정말 여름 같고 너무 더워요. 이제는 반팔 반바지가 필수다. 근데 아침에는 좀 선선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이건 학교 유니폼이긴 한데 저는 이런 자켓을 입었고요. 이제 아침은 보통 이런 좀 가벼운 자켓 옷차림으로 가고 이제 낮에는 반팔 반바지. 보통 여름에는 34도에서 5도까지 올라가고 그 겨울에는 영하 1도? 보통 영상을 유지하긴 해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집 앞에 호수가 있어서 여름에는 조금 더 습하고 겨울에는 그렇게 춥다는 생각은 거의 안 들어요. 원래는 이 길이 마트 가는 길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 좀 여러분들께 이탈리아의 그런 그 골목들을 제가 조금 보여드리려고 긴 동선으로 해서 마트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거 요런 돌길이랑 이런 벽돌로 지은
집들, 딱 이게 완전 이제 이태리스러운 이런 소도시의 풍경. 너무 이쁘죠? 이제 이런 것들. 제가 좋아하는, 정말 좋아하는 이탈리아의 어떤 그런 그 문화. 이런 돌길. 그리고 이렇게 정말 오래된 집들. 그 속에 있는 이런 디테일들 있죠. 이런 거는 전부 핸드메이드라고요. 이런 것들. 이 시간과 이 정성을 쏟아야 되는 이런 인테리어들 있죠. 이런 걸 제가 정말 사랑합니다. 이제 이 길을 따라 내려가면은 저희 동네에 정말 자랑거리인 호수뷰가 나옵니다, 여러분. 따란. 장난 아니죠? 선생님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저 산은 알프스입니다. 네, 여기는 알프스 끝자락, 북부 이탈리아의 소도시 팔란자. 저희 동네 정말 베스트 뷰라고 할 수 있는. 예. 제가 항상 여기서부터 이제 러닝을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쭉 저희 집 그 끝 저기에 빌라 타란토라고 엄청 큰 식물원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이어지는 약간 그런 코스인데 그렇게 한 5km에서 7km 정도 매일 아침 러닝을 합니다. 근데 진짜 뷰가 끝내주죠. 이런 뷰를 보고 안 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는 이제 동네 사람들이 진짜 많이 가는 곳인데 동네 비치예요. 이거 비치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호수인데 저 보시면 이렇게 콘크리트 같은 걸 이렇게 막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애기들이 놀 수 있는 수면의 그 물이 그 정도 얕기고 그 뒤로 이제 어른들 수영하라고 이렇게 돼 있는 곳인데 여기는 이제 무료고요. 대부분 저랑 우리 애기들은 오면은 이런 모래사장 같은데 돗자리 깔아놓고 여기서 이제 해수욕을 즐깁니다. 이게 저희 동네에서 이제 여기 가면 이제 동네 사람들 다 만나는 거예요. 동네 애기들이랑. 예, 그런 이제 저희 집 앞에 있는 공공 이제 그런 해수욕 하는 장소이다. 자, 저희 동네에서 제일 큰 대형마트 에셀룽가에 도착했어요. 이제 이탈리아도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이렇게 이 라커룸에 이제 넣어서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생겼어요. 이게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생겼다. 자, 오늘은 찐 이탈리아 시선으로 장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이탈리아 사람들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제철 과일이랑 제철 야채예요. 요즘은 딱 이렇게 중간에 나와 있는 애들이 이제 대부분 요즘 많이 사가는 것들, 제철 과일, 배나 사과, 아스파라거스 세일하네. 이렇게. 하지만 이태리 사람들 세일한다고 사지 않아요. 웬만하면은 장 보는 텀을 2-3일에 한 번 정도로 가고요. 그때 신선한 야채나 이런 것들로만 해갖고 이렇게 사는 약간 그런 문화가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나중에 그 애호박 파스타를 만들 거라서 zucchini 사줄게요. 저기 있다. 제가 이제 좋은 제품 고르는 그 이제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이제 특히 올리브유 같은 것들은 이제 원산지를 보는 방법인데 보시면 이렇게 100% 이태리산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죠. 이런 걸로 가져가시면 정말 실패 없으실 거다. 저런 식으로 아예 마크에 이렇게 100% 이태리에서 온 거라고 써있지 않는 이상 안 사가시는 게 좋고, 두 번째 이렇게 IGP나 혹은 DOP가 적혀져 있는 애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 이제 약간 정보가 보증한 그런 정품 느낌. 약간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DOP라고 써있죠. 이런 식으로 이게 약간 정부가 이거는 저희가 보증합니다 라는 느낌으로 이제 내놓은 상품이라, 이런 것들은 좀 완전 고급. 가격대는 대부분 이제 10유로대? 20유로, 진짜 비싼 거 30유로도 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태리 오일을 사실 때는 중요한 거 뭐다? 100% 이탈리아노 혹은 IGP 마크 혹은 DOP 마크, 이 세 가지만 확인하시고 오일 사가시면 된다. 아주 쉽죠? 이태리 하면 유명한 게 뭐죠? 소스죠. 이 소스도 어떤 걸 사야 되고 어떤 걸 사면 안 되는지 제가 또 아주 딱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태리 사람들이 먹지 않는 그런 소스류는 어떤 소스류냐면 이렇게 고기 들어간 거나 양념이 돼 있는 것도 있죠. 저희는 이런 거 안 써요. 저희는 이런 종류의 소스는 안 먹고 제일 많이 먹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보고 재료가 많이 안 들어간, 정말 거의 그냥 100% 토마토만 들어간, 토마토도 원산지가 어디서 왔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이태리 사람들이 가장 제일 많이 보는 거는
보시면 여기 풀리아에서 온 거죠. 여기 시칠리아에서 온 거예요. 이렇게 남부 이탈리아에서 온 이제 토마토가 베스트다. 그 제가 항상 잘 모르시는 분들은 무띠 거 사가라 그래요. 왜냐면 무띠가 이제 제일 유명하고, 여기는 대부분 이런 그 토마토를 남부에서 들고 오기 때문에 이 종류를 제일 많이 이제 이태리 사람들이 정말 제일 많이 애용하는 브랜드다. 파스타 고르는 법도 이것도 생각보다 파스타 그냥 유명한 거 사가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봤을 때 좋은 파스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죠? 자, 제가 정말 간단한 거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뭔가 좀 매끈하고 광이 나는 것도 있죠. 표면이 매끈하면 매끈할수록 이 파스타가 소스를 빨아들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돌토돌한, 선생님들 이런 거 보세요. 이렇게 이제 나온 친구들 같은 경우가 어떻겠습니까? 요리를 했을 때 소스를 더 빨리 잘 빨아들이고 더 흡수를 잘하겠죠. 이런 친구들 사가시면 돼요. 자, 요거 차이 보세요. 표면적을 보시면 돼요. 네, 이거를 확인하시고 이거를 이제 체크를 하시고 사가시면 된다. 일배달 할 수 있는 게 이태리 사람들이 고기류를 생각보다 잘 안 먹습니다. 거의 먹는 날은 주말, 일요일 이제 가족 점심 식사할 때 많이 먹고요. 대부분은 그냥 정말 간단한 야채나 이런 정말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파스타나 리조또나 간단한 파니니 정도를 많이 먹고, 거의 이제 고기류는 주말에 몰아서 한두 번 정도 먹는다. 네. 그리고 이태리 사람들이 장보기 마지막에 사는 게 있어요. 보통은 하루치 먹을 것만 사가는데, 이제 빵도 이태리 빵 같은 경우는 밀가루만 쓰는 게 아니라 듀럼밀을 같이 쓰고 재료들이 많이 안 들어간 이제 그런 좀 완전 프레시한 빵들, 이런 걸 제일 많이 사가고요. 재료가 많이 안 들어가고 그날 아침에 만들어서 저렇게 이런 파네테리아에서 만든 빵을 주로 사가고요. 좋은 빵 고르는 방법도 간단해요. 듀럼밀로 만든 빵이라서 딱딱하거든요. 근데 눌렀을 때 엄청 폭신해요. 이런 거는 100% 거파속촉이다. 근데 이런 거 가져가시면 돼요. 뭔가 딱 봤을 때 단단한데 들었을 때 엄청 가벼운, 그러면은 가져가시면 된다. 저는 이제 계산하고 집으로 가서 여러분들과 애호박 크림 파스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이제 집으로 돌아왔고요. 아까 마트에서 산 요 파스타 그리고 요 애호박을 이용해서 애호박 크림 파스타, 그걸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요렇게 오늘의 이탈리안 가정식 애호박 크림 파스타가 완성이 됐어요. 이탈리아 정착을 생각하시는 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낭만보다 행정이 훨씬 큽니다. 보통 한국 분들이 이탈리아로 들어오는 비자가 거의는 대개는 3가지 종류인데, 첫 번째는 이제 학생 비자, 그리고 취업 비자, 그리고 가정 초청 비자, 요 3가지로 제일 많이 들어오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 비자를 어떻게 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제 입국하고 나서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일단 처음으로 이제 체류 허가증 받으셔야 되고, 이제 거주 등록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세금 번호, 이제 이런 걸 다 이제 서류 작업들을 다 하셔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시간을 엄청 잡아먹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법이 바뀔 때마다 내가 챙겨야 되는 서류가 조금씩 달라져요. 이 과정이 비단 진짜 막 이런 비자 관련된 문제뿐만이 아니라 은행이라든지 뭔가 여러 가지 이제 생활할 때 필요한 것들 있죠. 인터넷도 그렇고 이런 데 많이 애를 먹습니다. 이제 집 구하기 같은 경우도 또 이제 많이 힘들 수가 있는데, 이 집주인들이 생각보다 이 외국인한테 좀 그러니까 외국인이랑 계약하는 걸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이제 보증금 같은 경우도 좀 생각보다 높게 부르는 경우도 많아갖고,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오실 때 이제 이 단기 렌트로 에어비앤비 같은 데서 단기 렌트로 한 달 정도 먼저 이제 렌트를 잡으신 다음에, 이태리 사람들이 많이 애용하는 이제 부동산 앱이 이제 제일 유명한 거는 이제 이모빌리아레, 그게 제일 유명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데알리스타. 이 2가지를 가장 많이 쓰고요. 이제 현지 사람들은 렌트, 이제 단기 렌트 같은 거를 이제 이런 페이스북 마켓 같은 데도 이제 심심찮게 올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3가지를 이용해서 이제 집을 구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제 이탈리아 남편 사이에 딸이 2명 있어요. 첫째가 이제 7살, 둘째가 4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룰이 있는데, 집 안에서는 이제 엄마랑은 한국말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빠랑은 이탈리아어로 얘기하고, 그게 저희 집 간단한 룰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 나름 2 언어를 최대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게 아이들과 그런 식으로 이제 룰 정해서
생활하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1년에 한 번씩 들어갔다 오고 우리 애기들이랑 한국 음식들 있죠. 만두라던가 김치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만들면서 한국에 대한 문화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알아갈 수 있게 하고 있고요. 딱 이제부터 한국어를 배워야 돼, 딱 이제부터 한국말만 쓸 거야 라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좀 자연스럽게 의도해서 아이들이 먼저 흥미가 생기게끔 그렇게 한국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지금 이탈리아 생활에 녹여서 그렇게 좀 가르치고 있어요. 자, 이상 저는 북부 이탈리아 팔란차라는 소도시에 살고 있는 이탈리아 생활 8년차 김민지였고요. 이탈리아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혹은 알고 싶은 점들이 있으신 분들 제 유튜브 채널 유럽 아줌마에서 여러 가지 이탈리아 생활 꿀팁이라던가 정보들을 알아갈 수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는 그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네, 전 세계 주요 소식들 가운데 중요한 것들만 쏙쏙 뽑아 살펴보는 글로벌 헤드라인 3 시간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국제 소식입니다. 젠슨 황까지 태운 트럼프 미중 정상회담 이후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일단은 미중이면은 이제 지금 전 세계에서 일단 양강으로 봐도 무방하죠. 무방합니다. 네, 네, 무방한데 이 양강의 정상이 중국에서 만났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이런 이제 모습을 연출을 했는데 이 이후의 전망에 대해서 지금 많은 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존하고 좀 다른 인식을 나타내긴 했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유화적인 또 제스처를 보내기도 했고요. 게다가 이제 원래는 이제 반도체, AI 관련 반도체가 꽉 막혀 있었는데 그걸 다수 좀 풀어주는 조치도 등장했던 걸로 보입니다. 네. 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미국의 적수가 사실은 없다고 봐도 무방했어요. 그렇죠. 특히 이제 걸프전 이후에 미국의 패권이 굉장히 강력하게 부상을 했고 그랬는데 이렇게 중국과 좀 어떻게 보면 대등한 모습이 연출됐다는 면에서는 또 일부 외신 보도들 미국 현지 언론도 마찬가지고 네네. 또 아무래도 중국이 좀 더 이미지 면에서 많이 얻어간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좀 나왔고 네. 또 미국 입장에서는 또 실제 어떤 큰 투자 의사결정이라든지 뭔가 크게 타결된 거는 생각보다 많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또 회의론도 내부에서는 일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국 관계 어떤 레드라인 설정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대만 문제는 건들지 마라. 그래서 이제 미국과의 어떤 이제 강대강 조치를 이제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또 언급을 하면서 어떤 이제 기존 강대국과 또 신흥 강대국 사이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을 다시 확인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겁니다. 우리 예전에 영화 친구 보면요, 영화 친구에서 유명한 장면 뭐가 있습니까? 네가 가라 하와이 이 장면 유명한 장면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자기보다 약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많이 성장한 거죠. 그러면 기존에 힘을 가진 사람이 볼 때는 그게 긴장과 위협으로 느끼죠. 그러니까 이제 누르고 억압해야 될 대상으로 이제 조정하는. 그러면 거예요. 어떻게 뭐라고 합니까 대사에서? 우리 효골이 많이 컸네. 막 이런 게 대사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긴장 관계가 국가가들 간에도 있고 이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투키디데스의 함정인데 이제 바꿔 말하면은 그거를 만약에 이 미중 관계에 대입한다 그러면 지금 미중이 전쟁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거는 막자라는 얘기라는 건 결국은 우리가 같이 발전해야 된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거고. 우리 둘이 싸우면 절단 난다. 라는 그건 거죠. 좋아요. 근데 네. 문제는 그 과정에서 그럼 우리 이제 대등한 거네라는 이미지가 중국이 얻어갔다라는 게 이제 그런 분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좀 급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란 문제가 있어요. 이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중국과 이란이 좀 밀착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가 베이징에 간 것은 이제 이란 문제 과정에서 중국이 좀 쟤 좀 어떻게 좀 잘 좀 얘기해달라 이런 취지도 있다고 좀 보여지는데 그렇다 보니까 여유 있는 건 오히려 중국 쪽이고 오히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뭐 이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좀 이제 다급한 모습이 좀 보인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렇죠. 이제 단기적인 성과가 필요한 미국하고 장기적인 성과를 누리려는 이제 중국이 이제 만났는데 당연히 단기적 성과가 급한 또 미국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실리를 얻지는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주말 사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하면서 미중 정상회담 결과도 공유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사실 우리가 참 힘든 게 딱 요 가운데 끼어 있습니다, 지금. 네. 우리가 그 이러지도 못하고 속담 또 중에 저러지도 그 못하고. 고래 싸움에 새우가 힘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저희가 또 어떻게 보면 강한 새우입니다, 저희가. 네. 저희가 반도체 들고 있는 새우예요. 그래서 네. 우리 입장에서는 또 이 미중 간의 관계 앞으로 계속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지금 5월 맞아 전 세계 이상기후 위기입니다. 네, 지금 뭐 사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5월 11일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좀 불안정하고 어떻게 보면은 지구가 많이 아프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지구가 1.5도 이상 오르면 이제 지구가 사실은 인류 생존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해요. 아니 뭐 1도 올랐다고 뭐 에어컨 틀면 되지. 1도가 뭐야. 근데 사실 이거는 지구를 하나의 인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사람의 체온이 36.5도잖아요. 거기서 1.5도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고열이에요. 고열이죠. 네,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지구가 하나의 거대한 이제 바이오 어떤 생명체라고 보면은 네. 1.5도는 굉장히 큰 변화다. 최근에는 또 인도네시아에서 두코노산 또 음. 분화하면서 이제 등산객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도 좀 있었습니다. 이게 지구 곳곳에서 이제 기후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몸살을 앓고 있다 이렇게 볼 수 네.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기상 이변이 단순히 우리가 아우 덥다 춥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경제적으로도 굉장한 파급을 미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전 세계 이상 기후면은 일단 뭐 전력난, 에너지난이 그렇죠. 이제 떠오르죠. 특히 이제 이란 전쟁 또 때문에 이제 가뜩이나 석유값 에너지 수급이 올랐는데. 또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날씨까지 이렇게 굉장히 덥게 되면은 저희 또 냉방을 안 하고는 또 버티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참고로 이란 전쟁 직후에 동남아의 대학들이 모두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동남아 지역은 냉방을 안 하면 1년 내내 못 사는 힘든 곳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는 직격이 왔던 거고 다만 우리는 그때는 좀 선을 했거든요. 야, 그리고 이제 이 에너지 충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소득 분위로 봤을 때 고르게 충격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취약계층에 더 가혹하게 이제 충격이 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농산물이 또 문제입니다. 배추가 말라가고 수확이 줄어들고 이러면 식품 가격이 또 뛰어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물가 상승 요인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뭐 좀 살기 팍팍해질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기후도 한몫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저희가 이제 주간동포 리포트가 좀 집중해서 앞으로 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네. 또 지구촌 곳곳에 계신 분들도 이제 눈이 오든 비가 오든 힘드실 텐데 힘내시길 좀 바라면서 다음 소식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 눈 사진 하나 보고 갈까요? 러시아, 폭설. 인도네시아랑 한쪽에서는 화산 폭발, 한쪽에서는 폭설. 그리고 이렇게 홍수가 나기도 하고. 네. 다음 소식 가보겠습니다. 반도체 호황의 1분기 경상흑자 사상 최대입니다. 네, 우리나라 경제 소식인데 네. 제가 아까 이제 반도체 가진 새우라고 얘기했는데 네. 이 새우가 굉장히 세졌습니다 지금. 굉장히 세졌고 사실은 이제 반도체의 슈퍼 사이클 호황이 이제 오면서 사실 AI 붐을 타고 이제 메모리 칩이나 굉장히 이렇게 많이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맞습니다. 수급이 이제 수요자들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면 영업이익이 더 커지는 형태로 선순환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많은 분들이 경상수지가 뭔지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경상수지라는 게 쉽게 말하면 어떤 근데 건가요? 경상수지는 이제 우리가 수출과 수입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물건을 이제 팔면서 이제 상품 수지 등 이제 물건을 팔고 사올 때 우리가 얼만큼 많이 팔았느냐 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을 더 많이 하면 흑자, 그렇죠. 수입을 더 많이 하면 적자인데 네. 이번에 반도체를 많이 팔아서 흑자가 났다 이 얘기인 거죠. 경상수지 흑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반도체가 워낙 큰 역할을 했고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상품이 이제 고르게 잘 팔려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오면서 그게 확대가 엄청 크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올해가 좀 의미 있는 건 뭐냐면 지금 뒤에 그래프를 보시면 2022년부터 5개년 추이가 나와 있어요. 근데 보면은 회색 막대가 빨간색 막대보다 길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회색 막대가 일본 경상수지입니다. 근데 2025년까지는 어때요? 일본이 항상 우리보다 거의 뭐 많게는 2배 이상 높았어요, 계속. 그러다가 올해 그림이 어떻습니까, 지금?
역전이 됐죠. 우리가 일본을 이겼습니다, 지금. 네. 2026년으로 치면 지금 뭐 한 개 분기 겨우 네. 지나고 이제 상반기 이제 결산을 아직 앞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좀 굉장히 기존의 구도에서도 좀 분기점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경상수지 흑자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간다고 하면은 좀 더 고른 상품에 이제 흑자가 나면 더 좋겠다라는 거고, 이게 역대급 수출 호황 이렇게 이제 가려져 있지만 사실 반도체를 빼고 나면은 그렇게 그러면 우리가 잘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조금 이제 물음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반도체 호황이 다른 산업 분야에도 재투자되고 소비로 또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반도체 빼면은 확 떨어지면 좀 그 불균형이 심하다는 얘기니까 네. 균형이 가야 된다는 얘기죠. 실제로 지금 이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그다지 이제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코스피가 이제 8,000도 돌파를 하기도 했었고, 이걸 따져 본다면은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과는 맞지만 이 온기가 골고루 좀 퍼져야 된다는 데는 아직은 좀 갈 길이 멀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기후 문제나 에너지 문제도 부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금리도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면 또 올라가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나 또 투자 의사결정도 좀 위축되고 하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요 성과를 가장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란 전쟁 때문에 사실 이제 그 경상수지나 아니면 이제 우리 전체적인 국제수지가 안 좋아졌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경상수지 흑자를 냈다는 건 물건을 많이 팔고 달러가 이제 국내로 들어온다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그래서 환율 안정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경제에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인 건 분명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반도체 당연히 깔고 나머지도 좀 발전할 수 있게끔 또 모두가 좀 힘을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려봅니다. 네. 네, 오늘 좋은 소식이 많았습니다. 네, 좋은 물론 소식도 이제 많고 네. 조금 이제 이거 걱정되는 기후 문제. 기후 문제 같은 경우도 네. 있었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사실은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재외동포청은 적극 행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어떤 의견이든 주시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저희 채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소통 창구로서 아까 이제 모두의 1억 뷰 달성을 또 말씀을 드렸지만 이 1억 뷰 중에 이제 보는 걸로 끝나지 않고 주간동포 리포트에 다양한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잘 추려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억 뷰가 1억 좋아요로 이어지고 네. 1억 좋아요가 1억 알림 설정, 네. 1억 댓글. 사실은 댓글에 1억 대댓글. 구독자가 사실 크죠. 네, 1억 구독자 구독. 1억, 네, 1억 구독. 네, 구독자 1억. 저희도 사실 반도체도 수출하지만 또 저희도 방송이 수출되고 있는 거예요. 콘텐츠 사실상. 수출이죠. 네, 지금 네. 또 저희 달러 벌고 근데 있어요. 통계는 안 잡혀요. 통계는 안 잡힙니까? 네, 네. 아무튼 저희도 열심히 할 테니까 네. 많은 호응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주간동포 리포트의 양효걸 염기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